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창문을 열어요. 그래서 바깥 날씨를 살펴봅니다. 바깥 날씨 살폈을 때 저는 이렇게 그 부슬부슬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럼 조금 행복한 게 있어요. 왜요? 아, 배추밭 물 안 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온수 그걸 탁 마시면서 네. 마음에 좀 안정을 찾는 편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아주 잘 챙기고 있으시군요. 원준 씨는 어때요? 마음의 온도 잘 챙기고 있습니까? 오늘 제 마음의 온도는 딱 제 표정이에요. 아주 맑음입니다. 예, 제가 어제 밤새 주렁주렁 열린 박을 막 켜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왠지 오늘 막 좋은 일도 막 생길 것 같고 막 발걸음도 가볍고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네. 박을 타는 꿈을 꿨다고요? 태몽 아니에요? 태몽입니다. 태몽 같죠? 예, 아들 날 꿈이에요.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주변에 네. 지인들 찾아보세요. 태몽을 대신 꿔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지호 씨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지호 씨 마음의 온도는 어떤가요? 예. 그나저나 저의 마음의 온도는요. 화창, 맑음, 순수. 그리고 또 좋은 단어들이 뭐가 있지? 뭔가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그냥 싹 다 붙이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아유. 그냥 뭐 별건 아니고 금요일이 주는 어떤 그냥 그 단어 자체만의 설레임, 뭐 기분 좋음 이런 게 있잖아요. 개풍선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고 싶네. 아유 정말 지효 씨 표정만 봐도 대단히 맑음이라는 그 느낌이 탁 나오네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그 행복하면 뭐 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또 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아침마당 전북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자, 세 분은 고민이 없어 보이시는데 한 분은 지금 네. 고민이 조금 있어 보이십니다. 예. 본인 그 대본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을 좀 빨리 찾으시고요. 자, 우리 이상열 센터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 이상열입니다. 또한 온강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도민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중독관리팀 양재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독관리팀 양재훈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청년마음건강센터 김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청년마음건강팀 김수진입니다. 여러분 곁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자, 맨 마지막 정신건강사업팀 정상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사업팀의 정상호입니다. 오늘 나오면서 팀원들이 열렬한 응원을 받고 나왔는데요.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계절 바뀌고 몸도 마음도 좀 지쳤다. 우리 서민수 학단장님. 이분들 만나니까 벌써 기운이 나시죠? 그렇죠. 네. 이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에너지를 발산해서 이렇게 받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는 분들. 이분들이 벌써 저에게 에너지를 빵빵 주신 것 같아서 기운이 펄펄 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박단장님이 처음에 너무 달리시면 안 됩니다. 중반 넘으면 방전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의 나이, 그거 충전 생각하셔서 조금씩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제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1992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만든 날이고요. 10월 10일은 항상 92년 이후에는 매년 정신건강에 관련된 기념식이나 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 또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을 해결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94년부터는 매년
그해 정신건강의 날 주제들을 정해서 행사를 해왔는데요. 이번 2024년에는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을 중요시하게 하자라는 주제로 현재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환자의 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어떻게 네, 됐나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진료 인원 수가 약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120만 명까지 늘어난 걸 제가 알 수 있고요. 어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대개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재난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사회적 격리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우울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홍 MC님 제가 좀 지켜보면은 네. 매주 원준 씨랑 신경전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거든요. 네. 혹시 뭔가 생각나는 그런 단어 혹시 있으세요? 신경전이요? 네. 저는 흥부전, 놀부전, 배비장전 말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대본에 그렇게 써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원진 씨하고 저거 그럼 앙금 같은 거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절 없는 걸로 해두겠습니다. 센터장님 저 이제 상담 갈 거니까 미리 제가 예약 좀 해두겠습니다. 농담이고 아유 저 문제 없죠. 아니 우리가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 다 프로잖아요. 프로. 그냥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이기 때문에.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건 또 뭔지 네. 알아보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흔히 어머 내 정신 좀 봐. 맞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왠지 이곳에서 다 좀 풀어주실 것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도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생명사랑 운동을 통해서 자살 예방 운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응급개입 팀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도민이 계시면 제가 출동해서 그분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독관리센터 팀도 만들어졌고 금년에는 특히나 전라북도 도민회 중에 청년들의 마음을 위해서 청년마음건강센터도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찰을 보면 중독 관리 그리고 청년 마음, 정신 건강 뭐 사업까지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양재훈 씨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중독관리팀은 2022년 말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팀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4대 중독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 도민들에게 이제 뭐 그 4대 중독 예방 사업이랄지 아니면 사례 발굴이랄지 역량 강화랄지 아니면 예방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하신 4대 중독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4대 중독이 뭔가요? 우선 국가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4대 중독인데 이 4대 중독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중에서 뭐 다른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뭐 흡연 중독이랄지 아니면 성 중독, 뭐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4대 중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통틀어서 4대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저랑은 전혀 무관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은 딱 봐도 이건 중독이다. 알 수 있는 방법,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중독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집착과 금단 그리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집착은 뭔가를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양과 횟수가 많아지는 것. 금단은 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그 지장이 생기는 것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법적으로나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중독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술, 도박, 인터넷 중독은 많이 들어봤고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마약? 도내에도 있어요? 그 수가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사실 그 4대 중독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인데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에서도 3, 4년 전쯤에는 0건 마약류 사범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0건이었는데 이제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몇 건씩 생기다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10건 이상 정도 지금 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마약 중독이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TV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주변에 이제는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와 그래서 있다. 요즘은 마약 그 던지기 수법으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제가 본 뉴스에서 적이 봤죠.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네. 마약 사범들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4대 중독 중에 마약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고 그렇죠. 위험하다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마약 사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은 뭐 10건 이상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암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수율은 잡히지 않은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적게는 20배, 많게는 30배 정도 보고 있고 100명이 만약에 이번에 잡혔다라고 하면은 20배면은 2,000명, 30배면 3,000명이 더 마약 사범에 연루가 돼 있다거나 마약 중독이 돼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약류 그 중독자들의 경험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온수를 드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 마약류 중독자분들은 이런 화장실을 가거나 아침에 뭔가 뭐 물을 마시면서 뭔가 자기만의 루틴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배제가 되고 마약류를 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많이 중독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층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이제 3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더 땡겨져서 초등학생부터 뭐 청소년들, 20대들까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어떤 이런 청년의 마음도 좀 약간 제가 아직 청년이라고 매주 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말 때문에 더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마음 건강 팀의 김수진 씨께 좀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마음만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생긴 팀이고요. 2022년 10월부터 그 전주시 금암동에 청년 마음 건강 센터를 오픈을 해서 올해 현재 2년째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중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정신건강의 상담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어떻게요?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34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의 법정 나이 기준이 39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살짝 지호 씨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나 네. 안 되네? 어떻게 되나요? 34세? 네. 서운해요. 그 청년의 나이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청년 마음건강센터가 이렇게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34세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중장년층도 마음 건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년 마음만 이렇게 살펴주고 봐준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죠. 서운하세요. 굳이 이렇게 청년 마음 건강 센터 뭐 이 팀을 이룬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집에만 있고 이제 SNS가 조금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많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누구 만나고 싶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절이 되면서 이제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 청년의 마음 건강을 돌봐야겠다 이런 취지 하에 정책이 세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에 청년 마음 건강 센터가 한 개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서민수 악단장님께서 청년들의 마음만 이렇게 보듬어줘서 좀 서운하다.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서운한 게 참 많아지거든요. 참 밥을 많이 줘도 서운하고 덜 줘도 서운하고 찌개 국물이 없어도 서운하고 있어도 서운하고 그런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 우리 딱 한 팀 남았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사업팀의 정상호 씨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신건강사업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심리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치료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평가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음안심버스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음안심버스를 통해서 도민들을 찾아가서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안심 버스. 왠지 이름조차 안정감을 주면서 타고 싶어지는. 근데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마음안심버스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나 불안을 가져왔고 또 이때 당시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전북 도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내던 중 정신건강의 어려움, 그러니까 도민들의 우울이나 불안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음안심버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진짜 서운한 마음이 싹 가실 정도로 귀가 좀 솔깃합니다. 그러면 마음 안심버스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탈 수가 있나요? 네, 마음안심버스는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저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역으로 제안을 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저희가 특별히 면 단위 농촌 지역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좀 정신 건강을 돌봐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좀 약간 떠올랐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노래 제목으로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달려갑니다. 마음 안심버스가 달려갑니다. 아주 노래 제목으로 아주 딱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지우 씨가 말하니까 저는 마음 안심버스가 아니라 마을 안심버스가 되는 그런 느낌마저도 조금 듭니다. 마을도 안심시켜드리고 마을도 안심하게 버스 타면 좋은 좋죠, 거죠. 뭐. 네. 자, 정신건강의 날 기획으로 마련된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마음건강,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24년을 살아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여기에도 정말 힘을 많이 실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실제로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신적 건강을 이제 그동안은 소홀히 다뤄졌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이나 오해가 많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나 사회가 정신 건강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OECD 국가에서도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정신과를 찾아간다 그러면 아유, 거기를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도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질환,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찾으세요?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노이로제라고 불렀던 신경성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안장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공황장애가 불안장애에 속하는데요. 불안장애 또 우울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대개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자신이 좀 뭔가 외톨이라고 느끼는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찾아오는 성향이 있고요. 한 10에서 20%는 중증의 정신장애로 알려졌던 조현병이나 조울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았던 총 인원이 4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신건강으로 진료받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불안한 증상이 있어. 나도 우울한데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뭐 기록에 남는다, 뭐 그것도 뭐 보험을 못 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원진 씨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하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안전맨 버전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판넬을 제가 들고요.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맞아. 이거 많이 뜯네요. 정신 건강은 성격 결함이다. 자, 센터장님 어떤 건가요? 정신질환은 성격 결함이다. 네, 가족 내에 정신장애가 발생하면 부모가 잘못 키웠거나 아니면 가족 환경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저희가 오해를 하는 성향이 많은데요. 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기질적 원인, 기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 요인 또는 심리적 요인,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하거든요. 네. 특히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약 100조 개의 신경연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즉 신경세포가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기능적으로 이상이 올 때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신질환은 뇌 기능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독은 질병이 아니다. 네, 우리 양지훈 선생님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중독을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이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데요. 질병 맞습니다. 이게 마약이나 알코올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 맞고요. 이제 특히 이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나는 이거 뭐 내 의지로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뭐 난 내일이라도 당장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 중독이 질병이라는 걸 꼭 인식하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왜 드라마 보면 네. 아버지가 꼭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알코올 사용 장애나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걸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독 그 여부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준비를 해왔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잖아요. 그래서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그래요. 긴장되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손이 약간씩 떨리고 있습니다. 자, 양재훈님, 예, 시작하시죠. 네, 잘 듣고 체크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떨어진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자, 세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봤지만 실패한다. 네, 네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네. 다섯 번째, 자,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자, 5가지 항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죠, 저는? 네. 저는 2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한번. 네. 지효 씨 몇 개인가요? 몇 개? 저 4개요. 4개. 서민수 학단, 지효 씨 4개고 서민수 학단장님은요? 몇 저는 개? 한 개요. 한 개요? 안 돼요? 예, 아버님은 계속 주무시나 봐요. 저는 거의 왜 안 그러냐면- 쳐다보시네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보면 예. 막 눈물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잘. 예, 아버님 때 주무세요. 지효 씨는 그 4개?
예, 4개요. 네 개. 뭐뭐뭐 해당돼요? 그 뭐 첫 번째 정도만 빼고 나머지 다 해당되는 저도 거고. 그래요, 저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손이 자꾸 이렇게 핸드폰을 그게 능률이 떨어지는데 여기 거울도 붙어 다네. 있고 그리고 어디 갈 때 이제 카드도 이렇게 다 되고 이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니 오히려 이게 핸드폰이 손에 있는데도 어디 갔지? 맞아. 찾을 때도 있어요. 맞아, 맞아요. 전화하면서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나 전화기 좀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이 정도 나오면 고위험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네, 총 15가지 문항이 원래는 있는데요. 네. 그 15문항의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을 하셔야 이제 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5가지 문항을 했을 때 일반 사용자, 과의존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나뉩니다. 오늘 해본 이 5가지 문항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다. 궁금하시거나 네. 의심이 되신다면 15가지 문항을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보내주세요 저한테. 근데 심각하네.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을 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배터리가 10몇 %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어디서 어떻게 해? 이런 거 있으시죠? 네. 이래도 저도 그건 그렇거든요. 아 이거 어디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럼 괜히 그냥 커피숍 가 갖고 저 커피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저기 충전 좀 가능할까요? 저 기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충전하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한 30 몇 % 정도 되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불안감과 초조함을 부르는 금단 현상, 그리고 수면 시간 감소로 인해서 멜라토닌 분비 억제로 수면의 질 저하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두통과 허리 통증까지 유발하는 거북목 증후군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막 그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가 진단서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저희 센터의 그 홈페이지에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에 그 중독과의 통합지원센터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쪽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저게 완전한 기준이 아니어서 그나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센터장님?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개라 많이 개 불안하실 나와서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행복이 줄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내 삶 자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행보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이 바꿔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시간을 정해놓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시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특히 권장할 것은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좀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사 시간 또는 대화 시간 이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다 놓고 와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식당에 가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부모님이 식사할 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맡겨놓고 식사하거나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들을 가족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빠밤.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 불이익.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보거나 상담을 받으면 이게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병원에 가도 진료 기록은 다 남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그 특히나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저희 이제 청년 마음건강센터에도
학교도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보러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걸 상담을 받으면 기록에 남아서 내가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상담 기록은 남으니까 그 부분에도 또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말했듯이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유출이 되거나 뭐 누구에게 알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청년 마음건강센터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뭐 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저같이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많고 좀 쑥스러움이 있는 청년들은 직접 찾아가서 뭐 상담을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상담 어떻게 했죠? 주로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보통 낮에는 이제 전화로 많이 상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청년은 주로 그 새벽에 조금 우울과 뭐 이런 감정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 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요. 그 글을 보고 저희 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병원을 다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청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만이 알거든요. 가족들이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청년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권하거나 저희 센터에서 그 마음건강 주치 상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경우에 마음건강이 힘들다고 하면 저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도 해 주시는데 병원까지 소개를 해 주시고 치료비까지 주신다. 이게 진짜 실화인가요? 네. 그 부모님들은 여유가 있으신데 청년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제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이렇게 치료비도, 병원 진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간혹 집은 뭐 서울, 부산 이런데 대학교나 이렇게 직장 때문에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담 횟수가 뭐 제한돼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는 곳도 아니어서 비용 부담 없이 청년 마음건강센터로 상담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마음건강센터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안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정신질환 치료는 늦춰라. 늦춰라? 이 대답은 정상훈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가져다 줍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삶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나의 일상 생활에 어느 한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상이 생겼다는 건 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시선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병인가 그냥 우울증인가 이러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들 그런 경우 속상한 얘기도 네. 친구한테 쉽게 털어놓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거를 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보셨겠어요. 좀 시기를 놓쳤다랄지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가끔 이제 정신 건강에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의 이제 정신 건강의 그런 증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를 방치하고 중단하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병은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그렇죠. 빠른 치료, 맞아요. 그리고 숨기지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안녕하신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를 부르신 어떤? 가수분이 있어요. 김국한 씨라고. 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뭐 그렇게 노래 부르셨거든요. 막 한이 서려가지고. 근데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 남의 정신까지 이렇게 살펴준다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 이성열 센터장님 네.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이제 의과대학 시절에 이제 학생 실습을 나가게 되거든요. 학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처음 봤던 환자분이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 하면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망상이나 환청, 환각이 있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데 만나서 실습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순하고 여린 분이셨어요. 도대체 이런 분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또 왜 이분은 이렇게 행동할까? 이 병의 원인은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나 현상 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이제 정신과 1년 차를 그때 시작해서 금년이 딱 이제 33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선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보면서 제가 환자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중독관리팀에서 지금 활동 중인 양재훈님은 이 정신질환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어머니가 저의 중학교 시절에 암투병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 그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까지 챙겨주셨어요. 저의 마음까지 좀 읽어주시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랑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랑 아니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랑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마음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나도 이제 간호사의 지금 길을 걷자,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그 와중에 저는 원래 이렇게 그 일반적인 정신과 외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신체적인 이런 걸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들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정신과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 와서 여기 전북 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훈 간호사에서 이제는 중독관리팀을 대표하는 아주 멋진 팀원이 되셨네요. 그러면 옆에 계신 김수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센터와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간호사입니다. 어머, 저도 네. 대학교 다닐 때 정신간호에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정신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신건강을 진짜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을 받고 이제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와서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신건강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전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복직을 이제 하는 시점에 청년 마음건강 팀이 생긴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저기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년 마음건강 팀에 보내달라고 해서 현재 청년 마음건강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건 뭐 사명감도 있고 아주 보람도 있고 아주 그냥 일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팀을 이끄는 팀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팀장님으로서 어떤 팀장님만의 스트레스라는 건 있을까요? 그 일과 육아가 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제일 힘든 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팀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들이 막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의 특성상 그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와서 그게 저의 가장 팀장으로서 가장 고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발로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저렇게 곰곰이 들어보니까 네. 우리 원준 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이 그래서 자리. 다음 주에 잠깐 왔다가 가요. 그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아, 빨리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왠지 정상호 씨도 간호사신가 싶어요. 아,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네. 제가 센터에서 일하게 된 게 벌써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10년이 넘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저희가 어쨌든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보람들이 이제 계속 차곡차곡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센터에 뭔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공원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네, 전북 마인랜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북 마인랜드는 마음을 뜻하는 마인드와 그다음에 놀이공원을 보통 표현하는 랜드를 합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다양한 정신건강 콘텐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 웹툰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게임 등을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스트레스 검사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또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우리 도민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는 이분들 든든하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예전에 그런 CM송이 생각나요. 어떤 거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기억나시죠? 네, 예.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러니까 그 예전서부터 몸도 튼튼해야 되고 마음도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아닐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네. 이 진짜 마음을 추스리고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 교수님 혹시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규칙적인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또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잘 될 거야. 오늘 나는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지만 다 지나갈 것 같아.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괜찮아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들을 좀 아침마다 좀 강조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교수님 잠시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최면 같은 거 딱 하는 거 주는 건데 자, 김태현 아나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해요. 아, 노래를 불러준다. 노래 불러줘. 원준 씨는 어때요? 저는 야, 너 오늘 좀 멋지다. 어제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오늘 더 나을 수 있지? 난 널 믿어. 거울 속에 이원준이 그럴 것 같아요. 야, 눈곱이나 떼고.
자, 지효 씨. 저는 제 노래 제목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쿠나 마타타. 모든 일이 걱정 근심 없이 탄탄대로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죠. 하쿠나 마타타. 네. 좋아요. 자, 서민석 단장님 기대는 안 하지만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어떡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 민수야 잘할 수 있어. 따독따독. 따독따독.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예, 참 해볼까 생각하는데 어때? 예. 하세요 그렇게. 아버님 역시 나이 드신 표가 나요. 따독따독. 저는 일어났을 때 딱 보고 그래요. 어떡해요? 이거 세수를 팍 하고 난 다음에 네. 현빈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자기 최면을 겁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양재훈 씨도 자,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 좀 다른 사람만 친해주지 말고 나도 한번 친해봐야 되나. 자, 부탁합니다. 일어났다. 아우, 야, 이런다니까.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잠시 후에 또 시킬게요. 자, 김수진 씨 아침에 일어났다. 큐. 아, 아침이네. 안 해봤어. 자, 정상호 씨 가겠습니다. 정상호 씨 시작. 여보 아침 뭐지? 지금 뭐지? 지금 뭐지? 교수님,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휴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럼 교수님도 한번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너무 너무 썰렁한가요?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통해서 진짜 이 정신 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 속에서 활동하고 음악이나 미술, 시, 문학 같은 걸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는 치유적 효과가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 많은 뇌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즉 유지할 수 있는 관계들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마음의 안정,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마당 전북의 긍정남이네요. 역시. 긍정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말이죠. 지금 이분들은 어떤 남의 마음만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분들의 뭐 어떤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컨트롤을 하실까? 맞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양지훈 씨,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런 상담 업무를 하면 우리랑 다른 뭐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문을 붙잡고 한숨을 한번 크게 쉽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쉬고 다 날려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뭐 다시 뭐 직장에 가면 생각이 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 날려버린다는 생각으로 한숨을 크게 쉬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한숨을 한번 쉰다고 뭐가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고 없어지고 막 비워지고 그러나요? 혹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걸 뭔가를 해서 그게 풀린다면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죠. 그래요? 자, 이지호 씨, 자, 한숨 쉬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진짜 힘들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행사비 후불이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죠? 언제 볼 수 있나? 자, 원준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 저는 한숨보다 조금 더 크게 하품처럼 이러고 들어 자면 돼 이제. 이러고 들어 자면 됩니다. 자, 자, 김태훈 아나운서 한번 가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정말 복식 호흡을 크게 해요. 숨 한번 크게 합니다. 들이마셨다가
풍선 빠지듯이 푹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한숨은 아니지만 복식 호흡으로 그냥 쏟아내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따독따독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분명히 풀려요? 풀릴 것 같거든요. 원준 씨는 아까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뭔가 안정이 되면서 네. 선생님 말씀처럼 좀 차분하게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확 오진 않아요, 사실. 많이 해봐야 돼. 네. 예, 생활화 시켜야 되죠.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약간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품어줘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정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푸는 방식 막 이런 것도 좀 약간 특별하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편안하게 터놓는 뭔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네.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부끄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조금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쨌든 생각했던 조금 고민했던 것들을 잠시 잊을 수가 있고, 물론 영화가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현실에서 크게 뭐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제가 조금 변한 게 느껴져요. 뭔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제가 처한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조금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선호하고 있고, 또 가끔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조금 터놓는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혼자만 안고 있으면, 저 혼자만 안고 있으면 아무 해결도 되지 않고, 물론 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뭐 해결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고민해서 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의 걱정과 위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 고민하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좀 적극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양반이 그래요,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그 홍콩 무협 영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막 술에서 광선 나고, 정신이 잡다, 정신이 잡다, 와, 이런 거 보면은 현실에서도 진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한숨 쉬는 거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괜찮아요? 많이 되죠? 호흡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거나 공황장애가 있는 환우분들한테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데요. 숨을 하나, 둘, 셋에 들이쉬었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 둘, 셋에 내쉬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집중하다 보면 내가 뭔가 고민에 빠졌던 것들이 그 순간에 딱 사라지고 자신이 오직 호흡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긴장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모든 연구와 결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되었다, 힘들다 이럴 때는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TV라든지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은 내가 고민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기회가 좀 필요하거든요. 내가 계속 그걸 잡고 있다 보면 몸의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데 집중하고 영화나 TV나 드라마에 잠시 빠지다 보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 있었던 많은 환우분들과 나눴던 생각들, 이야기들을 병원 연구실에다 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결 안 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그분을 감정들이 힘들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아마 도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마음의 건강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당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똑같은 하늘을 봐도 어떤 분은 하늘을 밝게 그리고 어떤 분은 하늘을 어둡게 그립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것,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일하고 사랑하고 생기 있고 활발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자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14개 시군구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독관리팀의 양재훈 씨가 뭔가를 또 알리고 싶대요. 뭐 네디라고 있대요, 네디. 네디. 예, 네디. 네디. 그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전북특별자치도 4대 중독 예방 마스코트 네디인데요. 이 네디는 바보라는 뜻을 가진 북극곰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그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북극곰은 수영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리고 힘도 세잖아요. 그래서 바보처럼 기다려주고 중독에서 건져 올려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저희 캐릭터인데 이게 정신 건강이 항상 뭐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이런 네디도 있다. 열심히 끌어올려주는 네디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침마당 조국에 캐릭터가 몇 명 있었어요. 마룡이, 익산. 마룡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다음에 혹시라도 나오실 그 기회가 있으시면은 네디 꼭 좀 같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네, 뒤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런 씨가 꼭 좀 같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수지 씨도 하실 말씀이 있죠? 네. 예. 저는 저희 청년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신건강 문제가 알려질까 봐 조금 걱정을 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면 1년 뒤, 10년 뒤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마음건강센터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예요? 네, 오늘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청년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제는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로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공감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지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밴드 노야가 함께합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년이 있다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나오면은 저 맨 끝에 계시는 네. 정상호 씨가 난 시켜줄란가? 안 시켜줄란가? 지금 저 계속 눈치 이렇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정신건강사업팀 정상호 씨 하실 말씀. 네. 네, 앞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을 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만 믿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정신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센터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센터에서는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방문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눈에 보이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의 건강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수많은 이웃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마음의 안정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대들이 있어 오늘도 도민들의 마음은 아주 맑음입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월화였습니다. 정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심호흡도 한번 크게 하시고 내 건강, 내 몸, 내 정신 건강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신 건강 지킴이로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오늘은 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도 생각하시고 그럼요. 마음의 또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네.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 많아요. 좋은 음악도 많고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 좋은 것들과 함께 좀 뭔가를 시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아침마당 전북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